사실 제가 그 런던 고라니 네일뉴스에서 여러 번 얘기했지만 지금 현재 대한민국 상위 1% 부자들은 절대 그 유통시장에서 놀지 않고 이미 발행시장으로 다 넘어갔다고 얘기했어요. 그 발행시장이 이제 현재 클럽원 시그니처 팀에서 하는 일인데 좀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세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단 여기 계좌를 오픈할 수 있는 엔트리 어마운트가 30억이잖아요. 금융자산 30억 가진 분이면 부동산까지 다 합치면 최소 100억 이상 자산가들인데 네. 그런 분들이 요즘은 그냥 시장에서 R 주식, 흔히 얘기하는 뭐 삼성전자, 현대차, LG 에너지 솔루션 사고 팔고 이런 걸 안 하고 발행 시장으로 다 넘어갔다는 게 벤처 투자 이런 거 얘기하시는 건가요? 사실 뭐 이게 상장 주식하고 비상장 주식, 발행 시장과 유통 시장 뭐 크게 구분할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둘 다 본질은 싼 걸 사서 이제 더 잘 되고 밸류가 높아질 거를 고르면 되는 거니까 네. 크게 방법론 쪽에서는 다르지 않은데 이게 내가 금융자산으로 30억을 발행시장에 투자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처음에 30억을 갖고 와도 100억을 갖고 와도 한꺼번에 투자 못해요. 그러니까 매달 좋은 딜의 조건을 갖고 나오는 건들이 있거든요. 그런 건들을 뭐 2억, 3억, 뭐 5억 이렇게 한 2에서 3년 동안 저희는 씨를 뿌려요. 그러니까 뭐 이번 달은 어떠한 특수한 조건 때문에 되게 좋은 비상장 기업이 좋은 투자 조건으로 나왔다. 뭐 그런 건들을 하나씩 주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긴 호흡으로 한단 말이죠. 네. 그런 게 이제 차곡차곡 좀 저축이 됐을 때, 비축이 됐을 때, 또 시장은 항상 사이클이 있으니까. 그리고 사실 뭐 지금 시장 분위기가 이렇다 하더라도 돈을 잘 버는 기업들은 또 잘 벌거든요. 그런 건들이 이제 시장 상황이 좋았을 때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상장 시장에 대비를 하는 그럴 때 이제 저희는 차익 실현을 하는 계기들을 맞죠. 네. 올해 좀 투자 성과 좀 있으면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세요. 올해는 투자 성과가 굉장히 좀 저조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동안 투자한 것들을 꺼내는 건수들은 굉장히 적었어요. 그러니까 21년도만 하더라도 거의 분기에 두세 개씩 꺼냈거든요. 엑시스를 얘기하는 거죠, 이게? 네, 엑시. 그러니까 이제 투자를 하고 성과를 거둬들이는 행위를 거의 분기에 두세 번씩 했는데 보통 그럴 때 수익률이 어느 정도 비상장은 네. 엄청나다고 알고 있는데 뭐 천차만별입니다. 사실 언제 단에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네. 네. 뭐 예전에 작년에 모든 엑싯을 했던 크래프톤이라고 하는 게임 주식 같은 경우에도 사실 굉장히 안 좋았을 때 들어갔거든요. 비상장에서 크래프톤이 뭐 분할점 한 80만 원, 90만 원까지 가다가 30만 원 이럴 때 저희는 들어갔어요. 그때도 다들 좀 비관적인 분위기였는데 이제 저희는 그 게임의 성공 포인트와 어떤 이익력이 극대화될 거를 판단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랬을 때 들어갔던 거는 1차 투자가 한 420% 정도 1년 좀 지나서 나왔고 그걸 또 한 번 더 투자를 해서 했던 건 막 50%가 된 것도 있고 수익률은 좀 천차만별인 것 같아요. 뭐 아직 엑시트는 하지 않았지만은 뭐 평가가 10배 이상 오른 것도 있고 아직 엑시트 전입니다. 뭐 오늘도 굉장히 사실은 중요한 날인데 제가 주말에 교회 갔다 왔거든요. 종교가 없는데 기복신앙으로 지금 밀고 오늘 또 가시는 상장 심사를 들어간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잘 돼야 돼가지고 아, 주말에 지금은 할 수 있는 게 이런 말은 좀 그렇긴 한데 기도 매매. 근데 잘 되길 그러니까 돈을 잘 벌고 우리가 포인트를 제대로 봤던 것도 정말 우량하고 모든 엔드 조건이 맞았다고 투자했던 것도 지금은 시장 상황에 눌려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네. 뭐 손도 모으고 하는 거죠. 그 사실 스타트업이나 벤처 업계에서 뭐 유명한 창투나 뭐 VC들 아니면 엑셀러레이터들 많은데 요즘에 이 하나금융 클럽원 특히 이제 시그니처 팀을 많이 지목을 해요. 그래서 아니 거기는 증권사 PB센터인데 거기가 왜 엑셀러레이터들이 꼽는 그런 이제 투자 하우스가 됐느냐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아무래도 이제 저희 그 투자를 같이 해주시는 분들이 창업자 기반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창업해서 지분 가치가 늘어나서 엑시트 하시고 또는 뭐 사업이 잘 돼서 이제 자본을 축적하신 분들이다 보니까 사실 창업과 투자자는 왔다 갔다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창업해서 어떤 아이템을 엑시트를 했는데 또 후배 창업가들이나 같은 다른 산업에 또 좋은 창업가들 보면 투자를
하고 싶어하고 또 판단이 좀 빠르게 설 수 있기 때문에 네. 올해도 투자는 예년만큼 사실 했고요. 예년에 21년도에 전체 클럽원 투자액이 한 6,500억 정도인데 올해 한 4,500억 정도 소폭 감소하긴 했지만 그래도 좀 체리피킹 영역에서 초기 투자를 많이 했고요. 저희 팀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투자자분들하고 투자를 한 게 한 2,140억 정도 되더라고요. 시장에 이제 씨앗을 뿌린 게 비상장에만. 근데 솔직히 네. 많은 딜이 들어와도 다 받지 않죠? 굉장히 그 까다롭게 심사를 합니다. 저희 기준에. 그래서 이제 시중에서는 야 클럽원에서 뭐 다만 얼마라도 투자를 받았대 하면 이게 굉장히 좋은 그 레퍼런스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뭐 저희라고 다 뭐 정답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LP들 하시는 투자자들의 자금을 바탕으로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깐깐하게 볼 수밖에 없죠. 자랑 좀 해주세요. 지금까지 성공했던 거 기업 몇 개만. 근데 올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겸손하고 싶어가지고 기존 거라도 좀 부탁해요. 그러니까 올해 뭐 개인적으로 팀원들이랑 출자해서 엑시트한 게 있어요. 어려운 시기에도 엑시트한 게 그 현대차가 자율주행을 하겠다고 하면서 인수한 42-라고 있어요. 네네. 42 DOT. 네. 그건 작년 한 10월 정도에 투자를 했는데 올해 5월 정도에 현대차가 인수했어요. 그래서 뭐 높은 수익률은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투자했던 지분을 매각하고 나왔던 경험이 올해 중반 정도에 있고요. 뭐 아시겠지만 여의도에 무성한 소문이 돌았던 게 이제 카카오뱅크였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카카오뱅크는 실질적으로 투자는 못했고 뭐 작년에 제일 뭐 기분 좋게 한 거는 크래프톤이 있었고 사실 그 크래프톤하고 같은 게임 대장주라고 불리는 펄어비스 같은 경우도 저희가 비상장 때부터 투자를 했던 종목이거든요. 그건 한 2, 3년 전에 엑시트를 했고 한국에서 이제 유니콘으로 성장한 기업 가치 1조 이상의 비상장 기업들은 대부분 클럽원 포트폴리오이고요. 어떤 기업들? 뭐 예를 들어 배달의 민족도 있고요. 우한 형제들. 네, 쿠팡도 엑시트 여기서요? 네 했고요. 그다음에 야놀자 같은 경우에도 뭐 지금은 장외에서 많이 뭐 주가는 조정받아 있지만 그 비전 펀드의 매각을 했거든요. 비전 펀드 이제 손정 회장 들어올 때 일부 매각을 해서 엑시트를 했었고. 그것도 여기서 했어요. 네. 예. 그리고 뭐 또 투자하기도 했습니다만은 또 내년이나 내후년에 미국 상장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한국의 대부분의 유니콘 기업으로 자란 것들은 투자를 했고, 네. 마켓 컬리는 없습니다. 마켓 관리는. 네. 결과적으로 잘 된 거 아닌가요? 근데 손을 안 대신 게. 그러니까 네. 뭐 저희도 뭐 정말 엄격하게 본다고 하더라도 실패 사례들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많이 투자를 하니까. 근데 그래도 최대한 시장의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우리만의 기준을 갖고 판단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3% 상장 만약에 한다 그러면 손댈 생각이 있으신가요? 네, 죄송합니다, 3%님. 딴 데로 날아오시라고. 아니 뭐 예전에 사실 뭐 좋은 기회들이 뭐 초기에는 뭐 있을 수 있었는데 뭐 지금 앞으로가 뭐 이 3%가 추구하는 어떤 트렌드에 부합을 하느냐 그건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이 정도면 거의 문전박대 수준의 거절 아닌가요? 아닙니다. 뭐 거기 투자하신 또 기관 투자자들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럼 내년 이제 금융시장 관련해 가지고 시그니처 팀의 계획이나 어떤 방향성을 좀 얘기한다면 먼저 올해 2022년도 저희가 회의를 했을 때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프리-IPO는 최대한 하지 말자. 그 얘기 저도 들었어요. 네, 올 이미 초에. 많이 살찐 것들은 좀 배제를 저요? 해야 되고 해제를 한다고요? 나를? 예. 많이 이제 그 가치가 시장에서 많이 형성된 것들은 이제 좀 배제를 하고 초기 투자 쪽으로 많이 가자. 그러니까 이 비상장 시장이 재밌는 게 상장 시장보다 좀 늦게 그 밸류 다운을 반영하긴 했어도 진짜 이제 될 놈들과 안 될 놈들의 판단이 극명하게 나는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장 시장은 안 될 놈도 주가를 유지하고 있으시 주가가 빠진 상태에서 약간 뭐 거의 뭐 눌러 앉아 있을 수도 있는데 비상장은 눌러 앉는 그런 여지가 없어요. 그냥 펀딩이 안 되고 비상장도 이제 월 캐시번 돈을 다 써버리고 더 돈이 필요한데 펀딩이 안 되면 회사 문 닫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빠르게 될 놈과 안 될 놈의 구분이 확실하게 일어난 올해 한 해지 않았나.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는 살아남은 자들이 독식을 하는 시기가 위너 테이크스 올, 승자 독식의 시기가 이제 열릴 거거든요. 그런 기업들에 초점을 맞출 예정입니다. 사실 이제 삼성증권 공채로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주식 브로커 PB로 이제 영업을 시작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상장 주식은 좀 약간 멀리하는 이런 그 캐릭터로 진화를 한 게 저는 너무 국내 K 증시에서 온갖 물적 분할, 횡배탈은 뭔지 아시죠? 네, 횡령배임 탈세.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괴상한 일들이 너무 많은 시장이잖아요. 그런 걸 좀 뒤었다고 봐도 될까요? 상장 시장을 뭐 일부러 멀리하는 건 아니고요. 1년에 사실은 한두 번, 두세 번만 해도 된다고 저는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제가 경험했던 게 그래요. 제가 뭐 저희가 정말 돈 많은 자산가분들이나 창업 엑시트 하신 분들과 같이 투자를 하지만 상장 주식으로 부자가 된 분을 제가 딱 한 분 빼고 못 봤어요. 그분은 어떻게? 그분은 진짜 레알 슈퍼개미. 어, 정말 매매 특출나신 분. 그분 말고는 상장 주식으로 저는 부를 읽었어요. 이런 분은 단 한 번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이게 주식도 상장 주식은 사실상 중고 거래라고 봐야 되잖아요. 근데 보통 중고 거래를 하면 할수록 연식이 지나고 이제 모델이 유행이 지나면서 좀 의류나 액세서리 이런 게 가격이 떨어져야 되는데 이 주식 중고 거래는 어떻게 거래를 하면 할수록 더 버블이 붙고 프리미엄이 붙어가지고 게다가 명품도 아닌 것들이 더 그런 걸 보면은 그거 고점에 사들이면 나중에 팔지를 못하고 그냥 그거 안고 장렬하게 전사하는 경우를 저는 진짜 많이 봤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상장 주식 시장은 특히 국내 증시에서는 뭐 말씀하시는 떨주 올팔 이런 굉장히 스마트한 트레이딩 전략이 나만의 트레이딩 전략이 있는 게 맞는 것 같고 이거 보세요. 떨주 몰팔이 또 나왔습니다. 정말 내가 이 기업만을 보고 길게 투자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 이게 10년, 20년 뭐 이렇게 장기적으로 모아가는 전략은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시기가 준 기회지 어떤 장기 비전이 준 기회는 전 아니라고 보거든요. 뭐 예를 들어 뭐 코로나 때나 뭐 이전에 금융위기 때나 시기가 준 기회거든요. 그러니까 깊은 떨줍이 준 기회지 네. 그 기업의 장기 성장성이 준 기회라고 봐서 모아가기에는 조금은 무리가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런데도 자꾸만 그 마켓 타이밍은 신경 쓰지 말라는 그런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참교육을 좀 제이 씨 알아서 그냥 금감원 치료받고 지금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런 소리 어디 가서 하지 마세요, 진짜. 근데 그게 떨어지는 주가에 대한 사실은 굉장히 큰 변명이 될 수 있거든요. 네. 어차피 투자라는 게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왜 자꾸 가치 투자, 장기 투자 이런 것들은 신성시하고 모멘텀 투자나 이런 어떤 재료 매매 이런 거는 천박하다고 하고 위험하다고 하는지 그런 게 다 그 어떤 장사치들의 가스라이팅의 한 종류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돈을 벌 기회가 있는데 그걸 왜 굳이 피하고 장기로 끌고 가냐 이거죠. 그거는 자신이 없을 때 그런 식으로 자꾸 어떤 변명을 밀어넣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 상장 주식 시장은 특히나 어떠한 종목인 것도 중요하긴 한데 더 중요한 건 어느 때냐는 거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예. 아니 내가 예를 들어 모든 그 상장 기업에 대한 정보도 알고 막 다 지인이고 너무 잘 알아요. 네. 뼛속까지. 그렇다 하더라도 시장이 무너지면 그냥 그 주식은 똑같이 빠지거든요. 당연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때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꼭 인지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내년 2023년에 요거만큼은 좀 주의해야 될 것 같다. 요 블랙스완이 출연하면은 일단 도망치자. 그런 거 세 가지만 좀 리스크 매니지먼트 차원에서 꼽아주신다면은? 뭐 앞서 이야기 나온 것 중에 연준이 저는 더 매파적일 수 있다라고도 생각을 하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금리 상한선이 네. 5.5%, 6% 이렇게 가더라도 이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6%요? 네. 지금 5.25 전도표 갖고도 지금 시장이 충격 먹어가지고 난리인데. 근데 그걸로 충격 먹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씨. 아니 이게 인플레이션이
금리에서 인플레이션을 뺀 게 플러스로 돌아야 실질 금리가 플러스로 돌아줄 때까지 올리겠다는 게 맞고 결국 인플레이션을 잡는 게 본질인데 안 잡혔는데 자꾸 아예 상한선이 더 안 올라갈 거야. 아니 인플레가 안 잡히면 상한선은 더 올라갈 수 있겠죠. 네. 그거에 대한 그 감안은 충분히 해야 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플레 안 잡히면 다 모든 단추가 안 껴지는데 자꾸 그 다음 단추를 계속 껴대니까 이게 자꾸 옷을 잘못 입는 거거든요. 네. 좋은 표현이다. 아니, 그렇잖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인플레이션이 기준금리 밑으로 내려와서 금리가 플러스가 되는 게 그렇죠. 네. 연준의 그 긴축 종료의 조건이다. 네. 그 원칙만큼은 연준이 깨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실질 금리가 플러스로 돌았다고 해서 연준이 쉽게 금리 인상 인하 사이클로 바꾸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인플레는 결국 잡혀야 되고 물가가 더 이상 기대치도 없고 뭐 기대치 잡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기조들이 충분히 형성이 되었을 때 비로소 위험자산 쪽으로 조금 우호적인 환경? 그것도 사실 그게 잡히고 나서 기업 실적이 증가를 하는 시기로 맞물려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볼 필요는 없고 우리가 사실 그동안 이 하락장에서 경험을 했던 거는 그 코로나 때 급격한 V자 반응을 봤기 때문에 그에 대한 잔상이 너무 남아있는데 조금 차분해질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 또 보면요. 다음은 역시나 저는 고금리 기조가 일반화되는 뭐 이런 표현이 예전에 뉴노멀은 이제 저금리가 뉴노멀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은 금리가 높은 게 뉴노멀이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가계부채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 각국이 다 이제 문제가 될 터인데 이 가계부채 부담이 굉장히 좀 예의주시할 만한 이슈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달러 관련해서 한번 네. 환율이 지금 예상보다 많이 좀 떨어져 있어가지고 사실 올해 여름만 해도 연말 환율 대부분 1,400원대 후반으로 봤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완전히 뒤집혀졌잖아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 연준이 그렇게 최종금리를 6%까지 높인다고 하면은 환율이 지금 수준에서 버티기는 힘들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서 만약 강달러가 막 내년에 1년 내내 우리를 괴롭힌다고 하면은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뭐 아직 일어나지 않은 시나리오긴 하나 인플레가 쉽사리 잡히지 않아서 금리 인상이 더 이루어질 경우에 국내 금리 같은 경우도 공격적으로 좀 올려야 되는 시기가 온다면 네. 제 가계부채를 좀 자극을 하고 또 환율 방어가 안 될 거거든요. 금리를 또 똑같이 같은 보폭으로 못 올려주면 그렇죠. 그러면 다시 환율은 좀 강세를 보이는 시기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 네. 근데 만약에 한미 금리 차를 뭐 감안하더라도 미국 FFR 그 페더럴 펀드 레이트 연방 기금 금리가 6%가 되면은 우리 한은도 최소 4%까지는 올려야 될 거고 그러면 사실 대출 금리 두 자릿수 나오지 말란 법이 없을 것 같거든요. 네. 맞아요. 그렇게 됐을 때 과연 영끌족들 분들이 제대로 된 그 소비를 하고 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지 조금 걱정은 사실 됩니다. 근데 그게 연준이 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요. 수요 네. 파괴. 네. 그리고 이제 뭐 저희랑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서 주식을 진짜 크게 하시는 분들, 신용 대출을 많이 쓰시는 정말 엑스퍼트 수준의 트레이더 분들도 그 대출을 대부분 오프하셨어요. 다 껐어요. 네, 다 껐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확실히 신용의 축소 초입부가 저는 맞다고 보고요. 내년은 더 그 본격화될 거라고 보고 주변에 부동산 되게 크게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좀 고민이 많으세요. 네, 저번에 한번 이렇게 저녁 식사를 하는데 이렇게 힘든 적은 처음이었다고. 근데 그냥 부동산 하시는 분이 아니라 정말 잘 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내년은 조금 더 그 금리 인상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좀 진통들이 나올 수 있는 한 해지 않을까 본격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올해가 이게 다가 아니다 이렇게 네. 얘기하시는 거죠? 심지어 그 정말 화랑이었던 중고차 시장도 카플레이션 막 뭐 얼마 안 된 중고차가 신차보다 더 비싸고
지금 중고차 시장도 중고차 금리가 막 올라가서 네. 딜러들이 매입을 못 한다 그래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중고차 가격도 굉장히 조정을 받고 있고 미국의 그런 중고차 관련된 기업들도 주가가 굉장히 많이 레벨 다운 됐거든요. 그쵸. 그런 데서 이미 신호가 나오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내년 2023년에 관련해서 국내 증권사들하고 월가 하우스들하고 대체적으로 일치하는 전망이 상저하고거든요. 네. 그래서 제 주변에서는 내년 상저다. 그때 무조건 떨주팔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고 지금 현찰을 막 그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솔직히 상저하고 그대로 지켜질지 좀 의문이고 상저를 찍고 하반기에 고 반등을 하려고 해도 상저가 내려가지 못하게 자꾸 여기서 또 막 그 반발 매수가 붙으면 오히려 스텝이 꼬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JP 모간도 일단 상저하고에 대한 그 뷰는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좀 자세하게 소개 좀 해주실까요? 우선은 그 뭐 JP 모건을 필두로 해서 네. 월가의 IB 주요 의견들을 쭉 정리를 해보면 인플레 증가 속도는 좀 둔화될 거다라는 게 좀 많이 합의가 모아지는 것 같아요. 이미 올해 이제 정점은 네. 꺾였으니까. 네. 속도는 좀 줄어든다. 그래서 이제 내년 상반기에는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도 일부 좀 완화가 되고 뭐 금리 인하로 바로 돌아서진 않겠지만 금융시장에 좀 숨 쉴 틈? 뭐 베어마켓 랠리 정도는 간간히 줄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이제 의견들이기 때문에 뭐 상저하고 뭐 이렇게 예상을 하는 것 같아요. 올해 사실 쪽집게로 통했던 그 JP 모간의 콜라노빅 이분의 의견을 한번 네. 볼까요? 이게 끝까지 들어보면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 어느 정도 좀 진정을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악재가 좀 나와야 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하반기 네. 반등하려면 상반기 충분히 내려가야 된다. 이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수요 파괴가 훨씬 일어나고 끔찍해. 인플레가 둔화되고 아, 아파. 이게 좀 마지막으로 좀 가장 좀 아픈 변수가 될 텐데 네. 지금 뭐 미국 실업률이 이번 달 12월 달에 나온 게 한 3.4%? 3.7이요. 네, 3.7%인데 그렇죠. 3.4, 3.7로 올라왔는데 다시 할까요? 네. 네. 쭉 본인이 이어가세요. 네. 그 12월에 나온 실업률 지표가 한 3.7%인데 네. 이게 한 4%대 중반까지 올라갈 수 있다. 그 정도면 네. 고용 시장도 많이 좀 힘들어지는 건데. 근데 저는 이 예상은 굉장히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까지도 빅테크 기업들의 어떤 레이오프, 그 정리해고나 파트타임 전환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미국에 계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어. 재밌는 게 유튜브에다가 정리해고 치시면은 네. 미국에 계신데 저 오늘 정리해고 당했어요. 음. 이런 브이로그가 꽤 올라와요. 근데 전 그거 진짜 현실을 잘 반영한 거라고 보거든요. 그랬다가 3일 뒤에 다른 데로 더 취직하는 건 아닌가요? 뭐 그렇기도 하대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이제 고용 턴이 이제 일어나는데 그래서 최근에 굉장히 그 사용자 수가 증가를 한 게 뭐 링크드인이나 아, 블라인드나 네. 그런 HR 관련된 플랫폼의 이용자 수가 급격하게 증가를 했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고용 안정성은 좀 흔들릴 수 있다는 거네요. 레이오프를 당하고 운이 네. 좋아서 동종업계 다른 데로 이직이 가능하면 좋지만 그건 모르는 거니까. 네네. 만약에 언제나 레이오프 당할 수 있다, 다운사이징 당할 수 있다는 그런 불안감이 있는 상태에서는 소비도 그 외에 어떤 그 가처분 소득 증가 효과도 기대하기 힘든 거 아니에요. 제가 요즘 보는 관점이 이 화이트 컬러에 대한 그 레이오프는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 몸값이 높은 개발자라든지 뭐 마케팅 부서라든지 영업 부서라든지 이런 그 고임금 노동자에 대한 레이오프는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장악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그거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 같은 문과충들 학살한 거. 네. 근데 여기서 좀 궁금한 게 뭐냐? 네. 이렇게 사람을 많이 자른다고 하는데 왜 실업률이 지금 올라가는 게 더디냐? 근데 저는 이게 트럼프 때부터 사실 장벽을 치고 히스패닉들이나 이 외국 노동자들에 대한 그 배척을 많이 했잖아요. 아, 그렇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저임금 서비스 노동자들에 대한 수요는 그 백인으로 이제 교체해서 써야 되는데 그에 대한 거는 되게 활발하게 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약간은 저는 눈가림이라고. 근데 이제 수요 파괴가 일어나고 뭔가 경기가 좀 둔화되는 조짐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러면은 이제 저임금 노동자들에 대한 수요도 저는 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랬을 땐 본격적으로 실업률은 급상승할 수 있다. 그게 뭐 흔히들 얘기하는 뭐 아래 공포니 경기 침체니 뭐 그런 것들이 실업률과 저는 굉장히 밀접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JP 모건은 내년 뭐 경기 민감주들 혹은 이제 상품 시장에 대해서도 조금 베어리시로 좀 안 좋게 보는 거예요?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자재 시장에 대해서는 뭐 특별히 뭐 강세를 보거나 뭐 약세를 보거나 그렇다기보다는 지금 수준의 인플레는 어느 정도 유지가 될 거라고 아,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근데 중요한 건 S&P 500 상장 기업의 주당 순이익이 네. 10% 이상 감액될 거라고 보고 아, 있습니다. 내년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자연스러운 그 연결고리인데 기업들이 돈을 못 벌면 당연히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을 많이 공격적으로 늘릴 수가 없는 없죠. 거고. 네. 네. 그러니까 올해 미국에서 뭐 3분기, 4분기 실적 발표 시즌에 보면 대부분 그 다음 가이던스들을 다 되게 혹독하게 내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내년에 꼭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다만 경기 침체가 선언이 될 경우에는 사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현실은 굉장히 안 좋은데 주식시장은 바닥에서 조금씩 바닥을 다지고 올라올 수 있는 채비를 하는 그런 국면들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게 이제 월가 전망 중에 뭐 상저하고를 얘기하는 게 악재들이 상반기에 좀 많이 반영이 되고 좀 연준의 스탠스를 바꿀 수 있는 악재들이 충분히 쌓였을 때 최악의 국면에서 주식시장을 바라보는 게 어떻겠냐 뭐 이런 정도의 힌트 아닐까요? 그게 말이 쉽지. 그런 네. 국면에 가면은 진짜 뭐 공포에 사라고 하지만 진짜 공포가 되면 살 생각이 드나요? 저가 매수를 해야지라는 생각이 들면 아직 공포가 아닌 거야, 그때는. JP 모간에서 내년 전망을 안 좋게 보면서도 지금 상품 시장 전망을 보니까 브렌트유 기준 90달러, 네. WTI는 83달러, 그리고 금값은 1860달러 내년 평균 보는 거 보니까 인플레이션은 내년에도 계속 유지가 될 것이다. 네. 거기다가 경기까지는 침체가 온다. 이렇게 또 보네요. 그래서 JP모건에서 또 중요하게 지적해준 점이 네. 시장 변동성은 굉장히 높은 상태로 유지가 될 거다. 그러니까 내년에도 바람잘 날 없는 또 증시 환경이 예상이 된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배경에는 결국 연준의 긴축이 내년에도 지속된다는 건데 JP모건 서베이를 지금 보니까 연준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그 서베이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게 2024년 그러니까 내후년 1분기에나 금리 인하로 연준이 돌아선다. 이게 36.4%로 제일 컸고 그 다음 내년 4분기 정도에 연준이 다시 금리 인하 돌아선다. 이거는 29.8%. 그리고 다음 2024년 그러니까 내후년 2분기 뒤에나 혹은 또 하반기 그렇게까지 연준 금리 인하가 연장될 것이다. 그러면 그때까지는 지금의 최종금리 상태로 계속 간다는 거죠. 5%든 6%든 1년을. 그렇게 대답한 응답자가 18.2%. 네. 야, 다 이거 만만치 않은 시나리오네요. 금융시장에서 이거를 감내하기가. 네. 그렇죠? 군들락 네. 그 더블라인 캐피탈 뭐 채권의 정말 뭐 대부라고 불리우는 군들락 같은 경우에도 비슷하게 전망을 한 게 인플레 속도는 좀 줄어들 거고 금리 상한선도 어느 정도 이제는 끝을 볼 수 있을 것이다라는 조금 희망적인 그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제 인플레가 잡히는 나는 큰 전제를 갖고 있는 건데 그 시기는 진짜 한 1년 정도는 소요가 되지 않을까. 아유. 1년 정도 안에 근데 인플레가 잡힌다고 하면은 땡큐 아니에요? 근데 경기 침체가 올 것 같아요. 그 대신에. 그렇죠. 그거는 근데 뭐 경기 침체가 온다고 해서 뭐 이게 나쁜 소식이라기보다는 거쳐가야 되는 과정 아닌가. 뭐 침체라기보다는 당연히 인플레를 잡는 과정에서는 이 조금 칠 다운 될 수밖에 없는 과정은 당연히 수반이 돼야 되는 거고 그 이후에 다시 뭔가를 노려보려면은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긴 한 것 같습니다. 진짜 이지컴 이지고 이 생각 드네요. 네. 자, 뒤에 이어지는 후속편도 의리로 시청 부탁드리고요. 부디 새해 개묘년 이 토끼의 해에는 제가 바로 토끼띠인데요. 딱 진짜 토끼처럼 딱 첫인상 보면은 얼마나 참 깔끔하고 그 덕지덕지 욕심 같은 거 붙어 있는 그런 거 없이 얼마나 순박해.
또 그러나 디테일을 보면은 그 어떤 동물들보다도 튼실하고요. 그 안에 꿀벅지도 갖춰져 있는 그런 내실 있는 토끼 같은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특집 3편 중에 2편을 마무리합니다. 고맙습니다.